안녕하세요, 문어추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존 스타인백의 에덴의 동쪽입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한 존 스타인백에 대한 내용은 분노의 포도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덴의 동쪽은 1952년에 발표된 존 스타인백의 대표작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분량의 이 소설에서 작가는 인간의 원죄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죠. 그의 또 다른 대작인 분노의 포도가 대공황 시대의 미국 하층민들의 어려운 생활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면 이 소설은 인간의 내면을 한층 더 깊이 들여다보는 작품입니다. 작가가 이 작품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작가 자신의 집안 사람들을 모델로 삼았다는 것에서도 드러나죠. 제임스 딘의 연기로 기억되는 동명의 영화 원작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인간의 악한 본성을 표현하는 방식에 감탄을 거듭하면서 읽었었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덴의 동쪽이란 작품은 트레스크 가문의 이야기를 다룬 대하소설의 성격을 띠고 있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레스크 가문 사람들 위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이러스 트레스크란 농부가 있고 그의 두 아들이 에덤과 찰스입니다. 형제지만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두 사람이죠. 형제 사이에 낀 캐시란 여자가 있는데 대단한 악당으로 묘사됩니다. 캐시는 에덤과 잠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아론과 칼렙이란 이름의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에덤의 좋은 이웃으로 세뮤얼과 그의 하인 리가 등장하죠.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동부 코네티컷주의 변두리 한 시골에는 사이러스 트레크스란 남자가 자리 잡고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거칠고 마초적인 성격의 사이러스는 입대를 했다가 부상으로 한쪽 다리를 잃었으면서도 군대에 대한 동경을 버리지 않죠. 그에게는 에덤과 찰스라는 이름의 두 아들이 있었고 어릴 때부터 군인처럼 이런저런 훈련을 시키기까지 합니다. 얌전한 성격의 에덤과 달리 찰스는 아버지의 성격을 그대로 물려받아 거친 성격이었고 에덤은 형이면서도 동생 찰스에게 잡혀 살죠. 그러나 찰스는 아버지가 형인 에덤을 더 편애한다는 사실을 못 견뎌하고 에덤을 툭하면 괴롭혔습니다. 사이러스는 물러터진 맏이 에덤이 재구시를 하기 위해서는 군 경험을 해야 한다고 여기고 그를 나이가 차자마자 입대시켜버리죠. 찰스는 고향의 농장에 남아 우직하게 농사를 짓고 두 형제는 떨어지게 되자 우애가 더욱 깊어져 편지도 자주 주고받습니다. 한편 사이러스는 남북전쟁의 중요한 전투마다 자신이 참전했다는 상상에 빠지고 마침내 자기 자신마저 그 상상을 현실로 믿게 되죠. 마침내 그는 제양 군인회의 주요 인사가 되고 수도인 워싱턴까지 진출해 거기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5년이 지나 에덤은 제대를 하지만 사회에 돌아갈 자신이 없었던 그는 재입대를 선택하고 5년을 더 복무하는데 형을 간절히 기다리던 찰스는 또다시 5년을 홀로 농장을 일구며 기다리죠. 5년이 또 지나고 제대를 한 에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불황자 생활을 하다가 체포되어 강제노동을 하지만 곧 탈출해 집으로 돌아옵니다. 찰스와 다시 만난 에덤은 그 사이에 아버지 사이러스가 사망했으며 막대한 유산을 그들에게 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너무나 다른 성격의 두 형제는 함께 불편한 동거를 하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여자가 거의 죽어가는 상태로 집 앞에 쓰러진 것을 발견하죠. 캐시라는 이름의 그 여자는 매춘부였고 어릴 때부터 교활하고 악랄한 행동을 해왔던 여자로서 심지어 자기 집에 불을 질러 부모를 살해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사창가에 들어가 몸을 팔기 시작했는데 포주의 눈에 들어 그의 애인이 되었다가 여행길에 사이가 틀어져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버려진 것이었죠. 찰스는 왠지 모르게 캐시에게 경계심을 느끼지만 사람 좋은 에덤은 그녀를 받아들여 치료해주고 아름다운 캐시에게 애정을 느낍니다. 에덤은 찰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캐시와 결혼해 풍요롭다고 알려진 서부로 가려고 하고 못된 캐시는 에덤 몰래 찰스와 관계를 가집니다. 마침내 에덤과 캐시는 결혼을 하여 서부의 캘리포니아로 향하고 에덤은 그곳에 자신들의 낙원을 꾸미려는 꿈에 부풀죠. 하지만 캐시는 에덤에게 전혀 애정이 없었고 임신 중이었던 그녀는 쌍둥이 아들을 낳자마자 떠나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캐시는 자기를 막으려는 에덤에게 권총으로 총격을 가해 부상을 입히고
이 사건으로 에덤은 큰 상실감에 빠지고 맙니다. 에덤을 떠난 캐시는 케이트란 이름을 쓰고 근처 살리나스라는 도시의 사창가로 숨어들어가 마담의 신뢰를 얻고 그녀를 살해해 그 뒤를 잇죠. 한편 그 지역에는 세뮤얼 해밀턴이라는 나이 지긋한 경험 많은 농부가 살고 있었고 그는 에덤의 상황을 안타까워합니다. 세뮤얼은 에덤의 중국인 하인인 리와 함께 에덤이 정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려 하고 여지껏 이름조차 없는 쌍둥이들에게 아론과 칼렙이란 이름을 지어주죠. 세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에게는 죄를 짓거나 이를 이겨내거나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뮤얼은 캐시가 살리나스에서 사창가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에덤에게 귀뜸하는데 에덤은 그녀를 찾아가 만난 후에 도리어 마음의 자유를 얻죠. 그 후 삶의 의지를 되찾은 에덤은 어린 쌍둥이 아들들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아론과 칼렙은 이란성 쌍둥이로 외모와 성격이 상반되었고 아론은 온순하고 무던한 반면 칼렙은 거칠고 영악한 아이였죠. 리는 어머니 이야기를 언제까지 아이들에게 숨길 수 없으니 알려주라고 에덤에게 조언하지만 그는 이를 따르지 않습니다. 얼마 후 에덤이 마음으로 의지하던 세뮤얼은 노안으로 사망하고 그는 동생 찰스를 초대하려 하지만 찰스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에덤은 아들들의 교육을 위해 농장을 떠나 하인 리와 함께 살리나스 시내의 집을 얻어 자리를 잡죠. 시간이 흘러 아론과 칼렙은 청소년기에 접어들고 아론은 에이브라라는 또래 여자를 여자친구로 사귀게 됩니다. 아론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지만 칼렙은 그렇지 않았고 애정에 목마른 칼렙은 밤에 거리를 헤매는 삶을 살죠. 그러던 어느 날 칼렙은 죽었다고 알고 있었던 자기 어머니가 시내에서 사창가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온순한 형 아론은 이 사실을 견디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를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한 채 캐시를 찾아가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까지 하죠. 한편 아론은 대학에 진학을 하고 멀리 도시를 떠나 지내면서 여자친구인 에이브라와 자주 편지를 주고받지만 에이브라는 그에게서 애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얼마 후 아론이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오고 아버지 에덤의 격한 환영을 받는데 아버지의 애정이 그리운 칼렙은 그동안 모은 돈을 에덤에게 선물하죠. 알고 보니 칼렙은 농장에 콩을 심어 제1차 세계대전을 치르느라 물자가 필요한 영국 상인에게 팔아 많은 이윤을 남긴 거였죠. 그러나 에덤은 전쟁을 활용해 돈을 번 아들의 행동이 못마땅했고 이를 되돌려주라며 받지도 않습니다. 칼렙은 이 때문에 큰 상처를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아론에 대한 복수심으로 그동안 숨겨왔던 어머니의 소식을 알리고 함께 캐시를 찾아가죠. 아론은 큰 충격을 받고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미군에 자원 입대하여 유럽 전선으로 파병되고 캐시는 캐시대로 충격을 받아 약을 먹고 자살을 합니다. 칼렙은 형과 이미 끝장이 난 에이브라와 연인 사이가 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아론이 전사했던 통지가 전해지게 됩니다. 거듭되는 충격적 소식으로 건강이 크게 상한 에돔은 결국 뇌졸중으로 쓰러져 버리고 그제서야 칼렙은 죄책감으로 어쩔 줄 모르죠. 이를 지켜보던 리는 병상에서 의식을 잃고 있는 에돔에게 칼렙을 데리고 가 그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은 인간의 본성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죄성을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소설의 제목 에덴의 동쪽은 성경에 기록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따온 겁니다. 가인은 아벨을 돌로 때려 죽이고 사람들의 낯을 피해 에덴 동산의 동쪽에 있는 노시란 곳으로 도망치듯이 이주해 거기 정착하죠. 사실 이 소설의 구도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의 구도를 거의 그대로 따왔다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 소설에는 두 형제가 나오는데 사이러스의 두 아들 에돔과 찰스, 에돔의 쌍둥이 아들 아론과 칼렙이 바로 그들이죠. 성경에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결정적인 동기가 되는 사건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이를 그대로 따르듯 사이러스는 에돔을, 에돔은 아론을 편애하고 각각 찰스와 칼렙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죠. 그러므로 성경의 하나님은 이 소설에서 아버지들로, 아벨은 에돔과 아론으로, 가인은 찰스와 칼렙으로 옮겨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아벨과 에덤, 아론의 철자는 모두 A로, 가인과 찰스, 칼렙의 철자는 모두 C로 시작한다는 점이죠. 가인 라인인 찰스와 칼렙 모두 자신이 입은 상처를 형들에게 되갚아주는데 둘 중에서도 특히 칼렙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찰스의 피를 이어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칼렙은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아론을 질투해서 아버지가 자신의 선물을 거절하자 형을 사창가의 어머니에게로 일부러 데려가 충격을 줍니다. 이 충격을 견디지 못한 아론은 자원 입대하고 참전해 결국 전사하는데 칼렙은 이후 강한 죄책감에 시달리죠.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형을 미워하고 죽음에까지 몰아넣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내재된 죄성에 괴로워하는 겁니다. 칼렙의 이런 죄성은 아버지로 추정되는 찰스에게서 온 것이므로 이를 확대하여 해석하면 모든 인간은 선천적으로 악한 본성을 물려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인식이 작가 존 스타인백이 이 소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 중 하나인 겁니다. 인간이 지는 원죄라는 게 정말 무겁기 짝이 없군요. 인간은 선을 행하고 싶어하고 악을 미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하는 악한 본성, 원죄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오는 괴로움과 갈등은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만인 공통의 모습이라는 것을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생활과 생각, 욕망과 야심, 탐욕과 잔인함, 친절과 관용, 다시 말해 얽히고 설킨 선과 악의 그물에 붙잡혀 있다. 이것이야말로 유일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며 감성과 지성이 서로 다른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므로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자기 동생 아벨을 살해하고 에덴의 동쪽으로 도망간 가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보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 소설의 또 다른 주제인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요 인물들인 에덤, 리, 그리고 세뮤얼은 에덤의 쌍둥이 아들들의 이름을 지으며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하죠. 그 토론의 내용은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기 직전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죄를 다스릴지니라의 해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인인 에덤과 세뮤얼은 이 문구를 죄를 다스리라는 명령으로 알고 있는 반면에 중국인인 리는 자기 동족 어른들과 이를 토론한 결과 죄를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선택의 의미로 해석하죠. 결국 리의 이런 해석에 모두도 동의하게 되는데 이 해석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선과 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부여되었다는 겁니다.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명령으로 이를 해석하면 죄를 다스리지 못한 인간은 용서의 여지가 없지만 선택으로 해석하면 설령 죄를 다스리지 못했더라도 용서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이 때문인지 리는 형을 죽게 만든 죄책감에 빠진 칼렙을 뇌졸중으로 의식을 잃은 에덤 앞으로 데리고 와 용서를 구합니다. 에덤, 그에게 당신의 축복을 내려주세요. 죄의식에 사로잡혀 혼자 괴로워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자유롭게 해주세요. 인간이 짐승보다 나은 이유는 자유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를 해방시켜주세요. 당신의 축복을 내려주세요.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나오는 리의 탄원은 칼렙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위한 탄원인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면의 악한 본성을 다스리지 못해 또다시 죄를 저지르고 마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동시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과 악 모두를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야말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이라는 점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작품은 원죄의 무거움을 보여주면서도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가능성,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용서의 여지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캐시의 결말이 내포화가 있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독자들에게 이해를 구하지 않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캐시일 겁니다. 작가는 캐시가 태어날 때부터 마음속에 악이 가득한 괴물 같은 존재라고 소개하는데 실제로 이런 소개가 무색하지 않은 행동들을 하죠. 이 같은 외형적인 괴물이 있듯이 정신적 혹은 심리적인 괴물도 있는 건 아닐까? 이것이 캐시의 소개문입니다. 캐시는 어릴 때부터 자신이 가진 매력을 이용해 사람들을 홀려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데 익숙했고 심지어 자기 집에 불을 질러 부모를 살해하는 끔찍한 일을 하죠. 그뿐 아니라 사창가의 포주에게 극심한 폭력을 당하고 죽을 뻔한 자신을 구해주고 결혼까지 한 에덤을 배신하고
그 동생 찰스와 관계를 가질 뿐 아니라 총격을 가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캐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작가 역시도 그녀의 행동의 이유에 대해서 어떤 해석도 해주지 않아 정말 그녀는 정신적, 심리적인 괴물이 아닐까 싶을 정도죠. 이런 캐시가 작품 속에서 제 관심을 끌었던 두 번의 선택을 하는데요. 첫 선택은 애덤과 찰스 사이에서 찰스를 선택한 겁니다. 그녀를 사랑한 것은 애덤이었고 찰스는 그녀를 의심할 뿐 아니라 이유 없이 증오하기까지 하지만 캐시는 찰스에게 몸을 허락하죠. 두 번째 선택은 자기 아들들인 아론과 칼렙 사이에서 아론을 선택한 것으로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자기 전 재산을 아론에게만 남깁니다. 캐시의 첫 번째 선택은 자신과 비슷한 인간형인 찰스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특이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두 번째 선택에서 아론을 선택한 것은 의외였습니다. 아론은 찰스가 아닌 애덤을 닮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애덤을 버리고 떠난 그녀가 아론을 택한 것에 어떤 의미가 있어 보였죠. 그 이유에 대한 단서는 아론이 칼렙과 함께 캐시를 찾아온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요. 어머니의 정체를 알고 충격을 받아 무너지는 아론과 달리 칼렙은 이를 보며 뒤에서 조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칼렙의 이런 모습은 어쩌면 캐시에게 자신의 내면에 있는 본성을 떠올리게 했을 것이고 자신과 닮은 그가 두렵고 싫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노골적으로 아론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 위해 자신 앞으로 데려온 칼렙의 모습은 자신이 살아온 삶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을 꼭 닮은 칼렙과 그로 인해 고통받는 아론을 동시에 마주하면서 캐시는 자신이 살아온 모습이 어땠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목격하게 되면서 그 내적 혼란의 결과로 결국 죽음을 택하고 만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기왕에 캐시가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으니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작가 존 스타인백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는 죄를 끝내 다스리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캐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에덴의 동쪽 줍줍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존 스타인백의 깊은 통찰이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평가합니다. 적지 않은 분량이지만 분명히 읽어볼 가치가 있는 작품이고요. 꼭 한번 접해보셨으면 해서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문학줍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